기왕 주유를 낳으셨거늘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낳으셨나이까. 하늘을 우러러 처절하게 탄식하며 피를 토하고 쓰러진 남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철학과 리더십에 깊은 영향을 미친 소설 삼국지연의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니 굳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강렬한 유언의 주인공은 바로 동호의 대도독 주유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제갈량의 압도적인 지략에 매번 한 발짝 뒤처지며 뼈저린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제갈량의 계략에 휘말려 분통을 터뜨리다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편협하고 신경질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극적인 죽음은 수많은 독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주유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이인자의 콤플렉스라는 서글픈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소설가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제갈량이 주유를 거듭 화나게 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이며, 실제 역사 속 주유는 그 누구보다 관대하고 완벽에 가까운 명장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삼국지연의의 저자 나관중은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주유의 공로를 철저히 빼앗고 그의 인격을 왜곡하면서까지 제갈량이라는 거인을 빚어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일, 800년 된 거짓말의 베일을 벗기고 역사의 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설의 그림자에 가려진 진짜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정이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속여온 소설 삼국지연의의 화려한 책장을 잠시 덮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210년,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진짜 후한말의 난세로 시공간을 되돌려 봅니다. 서기 210년, 장강의 거친 물결이 굽이치는 파구의 군영, 매서운 강바람이 깃발을 흔들고 막사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동호의 정군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자 불과 2년 전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잿더미로 만들며 천하를 진동시켰던 주유가 병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36, 한창 천하를 호령하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젊고 찬란한 나이였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주유의 실제 마지막 순간은 소설처럼 초라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유는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훗날을 도모한다는 원대한 서촉 정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익주를 차지하고 북방의 조조를 압박하겠다는 이 거대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파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호의 미래와 새로운 영토 확장에 대한 웅대한 구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남군 전투 이후 지속된 과로와 적박한 전장 환경 속에서 풍토병으로 추정되는 중병이 그를 덮쳤습니다. 강행군 속에서 급격히 악화된 병세는 천하의 명장조차 비켜가지 않았고 끝내 그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언 앞에는 제갈량에 대한 분노나 질투 따위는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노숙을 자신의 후계자로 청거하며 군주의 안위를 당부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묵직한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주유의 비보를 전해들은 동호의 군주 손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권은 직접 소복을 입고 통곡하며 주유에게는 왕을 보조할 만한 재능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자신은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 210년 파구에서 일어난 주유 죽음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소설가 나관중은 왜 이토록 숭고하고 안타까운 죽음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을까요? 소설이 만들어낸 이른바 제갈량이 주유를 3번 화나게 했다는 일화들은 그 자체로 기가 막힌 서사적 장치들입니다. 남군 전투에서 주유가 고군분투하여 조조군을 몰아내자마자 제갈량이 기습적으로 성을 가로챘다는 이야기, 손권의 여동생을 유비와 정략 결혼시켜 유비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을 제갈량이 역으로 이용해 주유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짜로 서촉 정보를 내세워 형주를 빼앗으려던 속내를 꿰뚫어보고 매복으로 대파했다는 이야기까지 소설은 이 굴욕적인 패배들이 주유의 숨통을 끊어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 그 어디에도 이런 식의 치졸하고 감정적인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군은 주유가 피 튀기는 1년여의 공방전 끝에 정당하게 쟁취한 전리품이었고 정략 결혼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합의였으며 서촉 정벌은 주유가 진심으로 추진하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기 208년 적벽대전 당시의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격차는 더욱 확연해집니다. 당시 27살의 청년 제갈량은 벼랑 끝에 몰린 유비 진영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장강을 건너온 신출내기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비현실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도사가 아니라 냉철한 정세 분석과 뛰어난 언변으로 손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했던 현실적이고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반면 33살이었던 주유는 동호의 군사권을 한 손에 거머쥔 절대적인 대도독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주유는 마음이 넓고 도량이 큰 인물로 묘사됩니다. 조조의 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전면에 나서서 조조군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승리를 장담한 것도 주유였습니다. 하루묵 이스를 구이한 구하로 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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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은 애초에 대등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조의 함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화공이라는 치명적인 전술을 기획하고 완벽하게 실행에 옮긴 것은 실질적인 총사령관 주유의 몫이었습니다. 역사의 웅장한 무대 위에서 주유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당당한 주연이었으며 제갈량은 양국의 동맹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동남풍을 부르는 칠성단도, 집담배로 화살을 얻어오는 기행도 모두 후대의 창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문학으로 치환하는 과정에 숨겨진 의도적인 재창조의 메커니즘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관중은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지혜와 충의의 완벽한 화신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주유라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재물을 바친 것입니다.
천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물이 아닌 그의 버금가는 또 다른 천재의 좌절이 필요했습니다. 주유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런 주유를 농락하는 제갈량의 위대함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역사를 가리고 빚어낸 씁쓸한 기교였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왜곡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갈량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전 주유의 진짜 얼굴을 먼저 마주해야만 합니다. 과연 동호의 백성들과 당대의 수많은 영웅들은 주유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소설이 더 쉬운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눈부시게 아름답고 재능 넘치는 한 남자의 진짜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난세의 한복판을 풍미했던 주랑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출발할 것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좁은 안목의 산에 삼국지연이가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해온 주유의 이미지는 이토록 초라하고 신경질적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제갈량의 신출귀몰한 계책 앞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를 토하는 연약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를 기록한 정사 삼국지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우리가 알던 그 옹졸한 사내의 모습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후한 말기의 거친 난세 속에서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났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한 명의 완벽한 귀공자가 걸어 나옵니다. 기록에 묘사된 주유의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역사는 그를 가리켜 장대한 체격에 빼어난 용모를 지녔다고 증언합니다. 단순히 잘생긴 청년이라는 의미를 넘어 당시 사람들에게 주유는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강동의 백성들은 감히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존경과 애정을 듬뿍 담아 그를 주랑, 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랑이라는 호칭은 젊고 훌륭한 사내를 높여 부르는 미칭으로 주유가 당시 도모 사회에서 어떤 아이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치열한 권력 투쟁과 사륙이 난무하던 시대에 마치 진흙탕 속에 피어난 한 송이 고결한 연꽃처럼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유가 단지 겉모습만 화려한 인물이었다면 훗날 조조의 100만 대군을 꺾은 위대한 사령관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유의 진짜 매력은 전장의 피비린내를 씻어내는 그의 깊은 예술적 소양과 풍류에 있었습니다. 강동의 밤,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향기로운 술이 돌 때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나의 유행어처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개에 오류가 있으면 주랑이 돌아본다. 고규 주랑고 취여우 저우랑구. 이는 단순히 음악을 즐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회석에서 거나하게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와중에도 악공이 연주하는 음계가 단 한 음이라도 틀리면 주유는 어김없이 고개를 돌려 그 악공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검술과 병법을 논하던 최고 사령관의 귀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조차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이 짧은 일화 속에서 우리는 핏발선 눈으로 제갈량을 질투하는 편협한 장수가 아니라 풍류를 알고 예술을 사랑하며 삶의 여유를 잃지 않았던
진정한 낭만주의자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국 지연애가 그토록 강조했던 주유의 좁은 속내, 즉 옹졸함과 시기심은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극적인 대답은 동호의 최고 원로 장수였던 정보와의 일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보는 손권의 아버지인 손견 시절부터 손책, 그리고 손권에 이르기까지 손씨 가문 3대를 모신 동호 군부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얼굴에 훈장처럼 남은 숱한 흉터와 백전노장의 자존심으로 무장한 정보의 눈에 혜성처럼 등장해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거머쥔 젊은 주유는 그저 가문 좋고 얼굴 반듯한 애송이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주유는 손책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에 정보는 주유가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의심하며 그를 깊이 무시했습니다. 정보는 수많은 장수들이 모인 군사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주유에게 굴욕을 주거나 험한 말을 내뱉으며 선임병으로서의 텃세를 부렸습니다. 만약 소설 삼국지연의 속 주유였다면 당장 칼을 뽑아들고 화를 내거나 군법을 들먹이며 정보를 처벌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속 30대의 젊은 대도독 주유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노장 정보의 멸시와 도발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더 깍듯한 예의로 정보를 대했으며 사적인 감정보다는 동호 군대의 결속이라는 대의를 앞세웠습니다. 주유의 이런 태도는 억지로 꾸며낸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마저 품어 안으려는 거대한 그릇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음장 같던 노장 정보의 마음도 이 거대한 포용력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보는 자신의 편협함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주유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동호의 모든 장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주공군 주유의 자과 사귀는 것은 마치 향기로운 미주매저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흠뻑 취하게 된다.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던 정적마저도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고 그를 향기로운 술에 비유하며 찬사를 보내게 만든 사람. 이것이 바로 소설이 철저하게 감추고 지워버린 주유의 진짜 인격이었습니다. 훗날 정사 삼국지를 집필한 역사가 진수 역시 주유를 평가하며 망설임 없이 붓을 휘둘렀습니다. 진수는 촉한과 위나라를 거친 학자로 동호의 인물들을 칭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에 대해서만큼은 성품이 활달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가장 엄정한 기록관조차 주유의 넓은 마음과 탁월한 인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 208년 당시 33세였던 주유는 동호의 절대적인 권력과 명예 그리고 백성들의 열렬한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흠잡을 데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의 아내 소교를 맞이하여 가정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었으며 죽은 손권의 무한한 신뢰 아래 동호의 군사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 어떤 열등감이나 질투가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동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유일무이한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겨울, 이 완벽한 귀공자의 평화로운 무대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북방을 통일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 조조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향해 남하를 시작한 것입니다. 동호의 존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절대 절명의 순간, 거센 바람이 부는 장강의 포구에 낡고 초라한 쪽배 한 척이 조용히 틈을 내렸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이는 조조군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쫓기던 유비 진영에서 파견된 한 명의 앳된 외교관이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절박한 심정으로 강동의 땅을 밟은 27살의 청년. 그의 이름은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완벽한 권력자 주유와 벼랑 끝에 선 사신 제갈량. 소설이 만들어낸 운명적 라이벌의 진짜 첫 만남은 애초에 서로가 서 있는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불균형한 권력의 교차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기 208년의 가을, 천하의 판도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이 대륙의 남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광활한 영토를 완전히 평정하고 막강한 권력을 쥔 조조가 마침내 천하 통일의 야심을 드러내며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남하를 시작한 것입니다. 혹독하게 단련된 조조의 최정예 철기군 앞에서 형주의 방어선은 마치 주풍낙엽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조의 서늘한 칼날을 피해 쫓기던 유비 진영은 당양 장판파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며 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융중의 조용한 초가집에 집거하며 때를 기다리던 와룡오론, 즉 엎드려 있는 용이라 불리던 제갈량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대의 쟁쟁한 군웅들이 피를 흘리며 다투던 그 시절, 그의 나이는 불과 27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온 삼국지연의 등 훗날의 수많은 창작물 속에서 제갈량은 마치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깃털 부채를 유유히 흔들며 천문의 변화를 읽어내고 귀신조차 부리며 적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보는 완벽한 전략가이자 신비로운 도사의 모습. 마치 처음부터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체스판의 말처럼 조종하는 초월적인 천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제갈량입니다. 하지만 서기 208년,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진짜 후한말의 혹독한 현실 속에 서 있던 청년 제갈량의 모습은 그토록 여유롭고 신비로운 거인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거친 장강의 물결을 가르며 동호로 향하는 낡은 배 안에서 27살의 젊은 사신 제갈량의 어깨를 짓누르던 것은 천하를 굽어보는 초월자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깨에 수만 명의 목숨과 주군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뼛속까지 시린 압박감과 절박함이었습니다. 그의 주군인 유비는 조조의 추격을 피해 폐잔병을 이끌고 학으로 간신히 피신해 숨을 고르고 있었고, 만약 제갈량이 강동의 군주 송권을 설득하여 군사 동맹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유비 진영은 그날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처지였습니다. 젊은 책사에게 주어진 생애 첫 번째 중대 임무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냉혹하고 비정한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홀로 뛰어들어 국가의 존망을 건 외교전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동호에 도착한 제갈량 앞에는 그야말로 날카로운 가시밭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동호의 조정은 조조가 띄워보낸 노골적인 협박성 서신과 강 건너에 진을 친 수십만 대군이라는 압도적인 무력 앞에 깊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소를 비롯한 조정의 중진 문신들은 승산 없는 전쟁을 피하고 즉각 조조에게 항복하여 강동 백성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패배를 겪고 군대마저 잃은 채 도망쳐온 객장 세력의 젊은 사신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은 동호조정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쥔 손권 앞에서 동맹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는 것조차 자칫하면 오만한 자라며 비웃음을 사거나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립무원의 차가운 전장에서 제갈량의 진정한 천재성이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에 올라 기도를 드려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허구의 주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 약점을 꿰뚫고 국제정세의 판세를 정확히 읽어내는 냉철하고도 탁월한 정치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손권과 마주 앉은 역사적인 독대의 자리에서 제갈량은 결코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비굴하게 군대를 빌려달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동의 지배자인 손권의 깊은 자존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갈량은 손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오나라와 월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조조와 맞설 수 있다면 당장 관계를 끊고 맞서 싸우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왜 서둘러 무기를 버리고 북면하여 조조를 섬기지 않으십니까? 이 도발적이고 거침없는 언사는 천하를 호령하고자 하는 20대 후반의 젊은 군주 손권의 분노와 승부욕을 동시에 맹렬하게 불태우는 완벽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손권이 발끈하여 그렇다면 당신의 주군인 유예주는 어찌하여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오? 라고 반문하자 제갈량은 유비에 굽히지 않는 대의 명분과 왕실의 후예로서의 자존심을 강조하며 손권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유비조차 굴복하지 않는데 강동의 비옥한 땅과 정의 수군을 거느린 손권이 질의 겁을 먹고 항복한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갈량은 단순히 감정적인 도발에 그치지 않고 조조군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압도적인 대군이지만 북방 출신의 병사들은 험난한 장강의 수전에 전혀 익숙하지 않고 수백 리를 쫓아온 무리한 강행군으로 극도로 지쳐 있으며 남방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풍토병이 번지고 있으므로 실제 전투력은 결코 두려워할 수준이 아니라는 맹점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명분과 이성을 설득하는 치밀한 정세 분석. 이 완벽한 조화는 흔들리던 손권의 마음에 확고한 승리에 확신을 심어주었고 마침내 칼로 책상을 내리치며 결전을 감행하겠다는 동호의 역사적 결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외교전의 마쿠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뛰어난 언변으로 손권의 마음을 움직여 동맹의 명분을 세우고 있을 무렵 33살의 대도독 주유는 이미 파양우에서 수군을 훈련시키며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를 장담하며 동호의 군부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갈량이 목숨을 건 뛰어난 외교관으로서 반조조 연합전선에 정치적 기틀을 마련했다면 주유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실전 병법으로 그 연합군을 이끌고 조조군을 실제로 격파할 모든 준비를 마친 명실상부한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질투하거나 음해하며 권력 다툼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유는 강동의 절대적인 군사권을 쥔 거대한 실권자였고 제갈량은 멸망 직전에 객장 유비가 파견한 절박한
특사 자격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유일하고도 거대한 적은 북방에서 장강을 덮쳐오는 조조의 대군뿐이었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인 군사와 외교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려 했던 훌륭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시대의 눈부신 영웅들이었을 뿐입니다. 소설 속에서 끊임없이 묘사되는 제갈량에 대한 주유의 지독한 콤플렉스와 치졸한 암살 시도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빛났던 이 두 천재의 실제했던 역학 관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은 문학적 허구이자 씁쓸한 왜곡에 불과합니다. 청년 제갈량의 고군분투로 외교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등 뒤로 거대한 장강의 거친 물결을 둔 채 조조의 거대한 함대와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무거운 수레바퀴는 피 튀기는 사륙전과 거대한 화염이 춤을 출 적벽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의 지혜가 외교의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면, 이제는 주유의 서늘한 칼날과 전술이 실제 전장을 지배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훗날의 소설가 나관중은 이 거대한 전쟁의 스펙터클마저도 철저하게 제갈량 한 사람을 위한 신비로운 동무대로 탈바꿈시켜버리고 맙니다. 과연 적벽의 붉은 불길 속에서 문학은 역사의 진실을 어떻게 그토록 교묘하고도 아름답게 뒤틀어버린 것일까요? 10만 개의 화살과 칠성단의 기적적인 동남풍이 수백 년 동안 겹겹이 숨기고 있는 적벽 대전의 진짜 주름진 얼굴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서기 208년 겨울, 장강의 수면 위로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북안에는 천하를 집어삼키려는 조조의 거대한 함대와 수십만의 대군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고, 남한에는 강동의 명운을 짊어진 주유의 정예 수군이 서늘한 칼날을 벼리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읽어온 소설 삼국지연에는 바로 이 숨막히는 적벽대전의 전야를 배경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극적이고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제갈량이 조조의 시를 교묘하게 이용해 주유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 그리고 짙은 안개를 틈타 집단으로 덮은 배를 띄워 조조군으로부터 10만 개의 화살을 고스란히 얻어낸 이른바 초선차전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화는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주유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든 핵심적인 서사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차가운 진실 앞에서 이 화려한 이야기들은 단 한 줌의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지고 맙니다. 먼저 제갈량이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주유의 참전결의를 이끌어냈다는 유명한 시, 동작대부에 얽힌 시간의 궤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제갈량은 동호의 참전을 망설이는 주유를 자극하기 위해 매우 교활하고도 치명적인 거짓말을 던집니다. 조조가 남하한 진짜 목적은 천하 통일이 아니라 강동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두 여인, 즉 대교와 소교를 빼앗아 자신이 짓고 있는 화려한 궁전인 동작대에 가두고 여생을 즐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조조의 아들 조식이 지었다는 동작대부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읊어줍니다. 소교는 다름 아닌 주유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희롱하려는 조조의 야심을 전해 들은 주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자리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조조와의 결전을 맹세합니다. 수많은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제갈량의 완벽한 심리전에 감탄하고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한 주유의 단순함에 혀를 찹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명백한 연대기를 대조해보는 순간 이 완벽해 보이는 심리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황당한 코미디로 전락하고 맙니다. 적벽대전이 발발한 해는 서기 208년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업성의 거대한 권력의 상징인 동작대를 완공한 것은 적벽대전이 끝난 지 2년이나 지난 서기 210년 겨울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조조의 아들 조식이 이 동작대의 웅장함을 찬양하며 동작대부라는 헌시를 지어 바친 것은 서기 212년의 일입니다. 즉 서기 208년의 제갈량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짓기 위해 4년 뒤에나 쓰일 시를 미리 알고 주유에게 읊어주었다는 기가 막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관중은 왜 이토록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간적 오류를 감수하면서까지 역사를 왜곡했을까요? 여기에는 인물의 격을 떨어뜨리려는 문학적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 주유는 동호의 영토를 지키고 조조의 야심을 분쇄하기 위해 치밀한 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전쟁을 주도한 냉철한 국가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작대부라는 거짓된 시약이 개입하는 순간 주유가 짊어졌던 국가적 대의와 사령관으로서의 묵직한 책임감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예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눈이 뒤집혀 수만 명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옹졸하고 감정적인 사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관중은 주유의 머릿속에서 국가의 존망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지기 어린 치정극의 분노를 채워 넣음으로써 제갈량의 지적 우월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시간의 왜곡이 주유의 명분을 훼손했다면 이번에는 주유의 인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또 다른 거대한 거짓말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10만 개의 화살을 얽힌 초선차전의 진실입니다. 소설 속 주유는 제갈량의 천재적인 재능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덫을 놓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화살 10만 개를 열흘 안에 만들어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강요한 것입니다. 제갈량은 오히려 기한을 사흘로 줄이는 여유를 보이며 굴령장까지 씁니다. 내로나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짙은 안개가 낀 장강에 집단을 가득 실은 배 20척을 띄우고 북을 치며 조조군을 도발합니다.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던 조조군은 빗발치듯 화살을 쏘아댔고 집단의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고스란히 꽂아 돌아온 제갈량 앞에서 주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연의 기상현상마저 꿰뚫어보는 제갈량의 신기묘상과 동맹군의 사신을 암살하려다 스스로 덫에 걸린 주유의 옹졸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관 진수가 남긴 정사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집단배로 화살을 얻어왔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와 매우 흡사한 사건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는 서기 208년의 적벽이 아니었으며 주인공 역시 제갈량이 아니었습니다. 적벽대전이 끝나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서기 213년 조조는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장강 유역의 유숙으로 남하하여 동호와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동호의 군주 송권은 조조군의 진영과 배치를 직접 정찰하기 위해 커다란 전선을 타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조조군의 영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개 낀 강물 위로
거대한 적선이 나타나자 조조는 즉각 경계 명령을 내렸고 수많은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겨 손권의 배를 향해 무차별적인 화살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수만 발의 화살이 배의 한쪽 면에 빽빽하게 박히자 화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배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며 강물 속으로 뒤집힐 듯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침몰의 공포가 엄습하는 절명의 순간 30대의 젊은 군주 손권은 당황하지 않고 놀라운 침착성을 발휘합니다. 그는 사공들에게 즉시 배의 방향을 180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뱃머리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화살이 꽂히지 않은 반대쪽 면이 조조군을 향하게 되었고 다시 엄청난 양의 화살이 날아와 반대쪽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 화살이 골고루 박히면서 배는 다시 균형을 되찾았고 손권은 화살로 고슴도치가 된 거대한 전선을 유유히 돌려 자신의 진영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조조는 물러가는 손권의 위풍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아들을 낳으려면 마땅히 손중모 손권의 자 같아야 한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조선 차전의 뼈대가 된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관중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동호의 군주 손권의 대담한 용기와 기지를 고스란히 훔쳐내어 적벽대전이라는 5년 전의 시간대로 가져와 제갈량의 머리 위에 씌워 주었습니다. 손권이 목숨을 걸고 보여준 군주로서의 담력은 제갈량의 완벽한 지략을 포장하기 위한 멋진 소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일화를 통해 완성된 주유의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앞선 기록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역사 속의 주유는 자신을 공공연히 멸시하던 원로 장수 정보마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 안아 감화시켰던 관용과 포용의 리더였습니다. 적국도 아닌 동맹국의 외교관을 질투하여 군법을 악용해 죽이려 드는 옹졸하고 비열한 소인배의 모습은 강동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름답고 당당한 주랑의 진짜 얼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화살을 빌려온 신비로운 책사도,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암살하려는 사령관도 208년 겨울의 적벽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작대부의 왜곡된 시간과 조선차전에 빼앗긴 화살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서기 208년 겨울 장강에 불어닥친 거대하고도 현실적인 전쟁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적도 주술도 치졸한 질투도 없는 차가운 군사적 대치가 장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조의 거대한 함대는 북방의 정예병들을 가득 실은 채 언제든 강을 건너 강동을 짓밟을 준비를 마쳤고 주유는 동호의 존망을 걸고 그 압도적인 무력에 맞서 싸울 치밀한 전략을 짜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질투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오직 수만 명의 피와 살이 부딪히는 냉혹한 전장. 제갈량의 화려한 외교술이 막을 내린 무대 위에서 오직 주유만이 이 거대한 전쟁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줄기 바람이 장강 위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천하를 불태워버린 적벽의 그 무서운 화염과 동남풍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신의 재단을 쌓고 바람을 부른 제갈량의 칠성단 뒤에 가려진 화공의 진짜 설계자들이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역사 속으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소설 삼국지 연애가 묘사하는
적벽대전의 클라이맥스는 짙은 안개 속에서 화살을 빌려온 장면에 이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적으로 장식됩니다. 한겨울 북서풍이 휘몰아치는 장강의 남한. 조조의 대함대를 불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동남풍이 필요했지만 계절의 이치를 거스르는 바람이 분리 만무했습니다. 소설 속 주유는 화공이라는 완벽한 전술을 세워놓고도 바람의 방향을 바꾸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며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바로 그때 구원자처럼 등장한 제갈량이 남병산 꼭대기에 칠성단을 쌓고 도사의 도포를 입은 채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며칠 밤낮을 기도하며 주문을 외우자 기적처럼 천지가 진동하며 맹렬한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신비로운 기적 앞에서 주유는 제갈량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또다시 암살을 지시하고 제갈량은 유유히 조자룡의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이 압도적인 스펙터클. 그러나 이 화려한 주술의 무대 역시 한 명의 완벽한 영웅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영웅의 피땀, 어린 공로를 무참히 짓밟은 문학의 잔혹한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의 차가운 진실 앞에서 칠성단의 기적은 단숨에 허물어집니다. 정사 삼국지를 비롯한 그 어떤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도 제갈량이 제단을 쌓고 동남풍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기 208년 겨울 조조의 함대를 잿더미로 만든 그 거센 동남풍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해답은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적박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온 인간의 치열한 경험과 과학적인 관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장강 유역. 특히 적벽 일대의 겨울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지배하는 계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상학적 분석과 현지 어부들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동지를 전후한 짧은 시기에 국지적인 기압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따뜻한 동남풍이 거세게 부는 기상 이변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장강의 물살을 가르며 수군을 훈련시켜온 동호회 장수들에게 이 짧고 변덕스러운 겨울날의 동남풍은 신의 마법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계절의 변수이자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주유를 비롯해 황계, 정보 등 동호회 지휘관들은 평생을 강동에서 나고 자라며 장강의 물길과 바람을 뼈저리게 겪어온 수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방에서 내려온 조조군이 뱃멀미에 시달리다 못해 전선들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을 놓치지 않았고 화공을 쓰기 위해 겨울철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동남풍의 타이밍을 매처럼 날카롭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의 신비로운 부채질이 아니라 강동 수뇌부의 치밀한 기상 관측과 지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빚어낸 철저한 군사 과학의 승리였습니다. 이 완벽한 작전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복원해 보면 제갈량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묵직한 영웅들의 이름이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떠오릅니다. 조조의 쇠사슬로 묶인 함대를 보고 화공이라는 구체적인 전술을 처음 입안한 사람은 동호의 맹장 황계였습니다. 황계는 주유를 찾아가 적선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 불을 지르면 도망갈 수 없을 것이라며 화공을 제안했고 총사령관 주유는 이 탁월한 통찰력을 즉각 채택하여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황계는 조조를 속이기 위해 주유와 짜고 스스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몽둥이를 맞는 이른바 고육지계의 비참한 연기를 펼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극적인 효과를 노린 창작에 가깝습니다. 실제 역사 속의 황계는 그런 자학적인 쇼 없이도 주군을 배신하고 항복하겠다는 거짓 밀서를 조조에게 보내어 그의 의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노련한 심리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조조는 조그만 동호가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분열하고 있다고 오판했고, 항복하러 오는 황계의 배들을 아무런 경계 없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역사가 펴려온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황계가 예견하고 주유가 기다렸던 장강의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황계는 마른 갈대와 장작을 가득 싣고 그 위에 기름을 듬뿍 부은 수십 척의 배를 이끌고 조조군의 진영을 향해 쾌속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바람을 등에 업은 결사대의 배들은 맹렬한 속도로 장강을 갈랐고, 조조군이 첩자들의 배라고 철석같이 믿고 방심하던 찰나 동호의 군사들은 배에 일제히 불을 붙이고 작은 보트로 갈아타 신속히 탈출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은 순식간에 수십 척의 배를 집어삼켰고, 거대한 불기둥은 그대로 조조의 본진을 덮쳤습니다.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있던 조조의 전선들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거대한 불지옥 속에서 차례로 잿더미가 되어갔습니다. 매서운 동남풍은 불길을 강한의 군영까지 번지게 했고, 수십만의 대군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불에 타거나 장강의 차가운 물속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하늘을 대나처럼 붉게 물들인 적벽의 화염 속에서 천하를 통일하려던 조조의 야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유가 지휘하는 동호의 정예 수군이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기적 같은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의 소설가 나관중은 이 눈부신 승리의 전리품을 주유와 황계의 손에서 무참히 빼앗아 제갈량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동호의 장수들이 피와 땀으로 완성한 전술과 기상학적 통찰은 제갈량이 부린 도술적 기적으로 둔갑했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든 결사대의 용기는 제갈량의 지혜를 입증하는 무대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27세의 외교관이었던 제갈량은 동맹을 성사시킨 후 유비 진영으로 돌아가 후방에서 군수품을 조달하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돕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적벽의 최전선에서 바람을 부르지도 주유와 암투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나관중이 빚어낸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신화는 필연적으로 주유라는 또 다른 천재의 빛을 흡수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동호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조차 소설 속 주유는 동남풍을 부르는 제갈량을 보며 이 사람은 귀신이다, 살려두면 동호의 화근이 될 것이다라며 질투심에 몸을 떠는 비루한 모습으로 박제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문학이 저지른 이 우아하고도 잔혹한 절도는 진짜 승리자들의 얼굴 위에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단단히 씌워버렸습니다. 적벽의 밤이 지나고 붉게 타오르던 장강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진짜 가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조조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북쪽으로 도주했지만 그가 형주에 남겨둔 전략적 요충지인 남군, 즉 강릉성은 여전히 막강한 수비군을 자랑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소설 속에서 바람을 부르고 여유롭게 사라지던 그 시각,
진짜 역사의 주유는 강동의 정예병들을 이끌고 또 다른 지옥 같은 진흙탕 싸움을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문학이 철저하게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주유의 처절한 고군분투와 정치적 희생이 안타까운 진실의 핏자국을 남긴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벽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거대한 화염이 잦아들고 천하를 집어삼키려던 조조의 야망이 장강의 차가운 물결 속으로 흩어진 서기 208년의 겨울. 서기 208년의 겨울, 천하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가장 극적인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마주해야 할 진짜 가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이제 막 그 잔혹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쫓기듯 북쪽으로 도주했지만 그가 형주에 남겨둔 거대한 군사적 심장부인 남군, 그 중에서도 핵심 요충지인 강릉성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조가 가장 신이 많은 맹장조인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강릉성은 강동의 방어를 공고히 하고 천하로 나아가기 위해 동호가 반드시 함락시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목표물이었습니다. 바람을 부르고 화살을 빌려오던 소설 속의 낭만적인 지략 대결은 현실의 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총사령관 주유가 이끄는 동호의 군대는 맹렬한 동남풍이나 기적 같은 화공의 도움 없이 오직 병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차가운 강철이 부딪히는 끔찍한 공성전의 진흙탕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릉성을 둘러싼 남군 전투는 무려 1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험준한 성벽을 뚫기 위해 수많은 동호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치열한 공방전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모전의 최전선에서 동호의 대도독 주유는 뒤로 물러서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빗발치는 화살빛 속에서 독이 묻은 날카로운 화살 하나가 주유의 오른쪽 옆구리를 깊숙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치명적인 중상이었습니다. 피를 쏟으며 쓰러진 최고 사령관의 비보에 동호군대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적장 초이는 이 틈을 타 성문을 열고 맹렬한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34세 대도독 주유는 상처가 벌어지고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짓누르는 와중에도 피 묻은 갑옷을 다시 꿰입고 말 위에 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말 위에 버티고 선 주유가 군대의 맨 앞줄에 다시 나타나자 공포에 질려있던 동호의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동시에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사령관의 초인적인 의지 앞에서 조인의 군대는 기세를 잃고 다시 성벽 안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여에 걸친 처절한 혈투 끝에 마침내 조인은 강릉성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주유는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끔찍한 고통과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치른 끝에 비로소 강릉성에 동호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의 대가로 주유는 남군 태수로 임명되어 형주의 핵심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대의 소설가 나관중은 주유가 피로 써내려간 이 숭고한 승리의 역사를 단숨에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삼국지연의 속에서 제갈량은 주유가 피를 흘리며 강릉성을 차지하기 직전 신출 귀몰한 계략을 부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가로채 버립니다. 힘들게 차려놓은 밥상을
고스란히 빼앗긴 주유가 화를 참지 못하고 활창이 터져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묘한 쾌감마저 선사하는 소설의 명장면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문학적 횡포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유비 진영은 당시 공안이라는 척박한 지역에 머물고 있었으며 강릉성을 점령하고 지배한 것은 온전히 주유의 몫이었습니다. 훗날 유비가 세력을 키우기 위해 손권에게 형주 땅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유비의 세력이 남군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주유의 공로를 훔쳐낸 소설은 이제 무대를 정치와 외교의 장으로 옮겨 주유의 인격마저 철저하게 짓밟을 두 번째 덫을 놓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유비와 손부인의 혼인, 이른바 위장결혼 일화입니다. 소설 삼국지연의 속 주유는 제갈량에게 빼앗긴 형주를 되찾기 위해 매우 치졸하고 비열한 음모를 꾸밉니다. 손권의 여동생을 유비와 혼인시키겠다는 핑계로 유비를 동으로 유인한 뒤 그를 인질로 삼아 땅을 돌려받거나 아예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얄팍한 수를 미리 꿰뚫어 본 제갈량은 조자룡에게 3개의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며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제갈량의 완벽한 덫에 걸려든 주유는 결국 유비에게 진짜로 손권의 여동생을 아내로 내어주고 유비가 무사히 형주로 도망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분노에 찬 주유의 귓가에 유비군의 병사들이 외치는 조롱 섞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랑의 묘책이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다. 부인도 잃고 군사마저 잃었구나. 이 치욕적인 조롱에 주유는 또다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천하의 명장이 순식간에 동맹국의 수장을 암살하려다 제 꾀에 빠져 가문을 망신시킨 멍청하고 우스운 악당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서기 209년에 벌어진 이 혼인의 진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소설이 더 쉬운 유치한 음모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차갑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유비는 적벽대전 이후 형주 남부의 사개군을 잇따라 복속시키며 급격하게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수만 명의 병력과 광활한 영토를 가진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군벌로 성장한 것입니다. 동호의 군주 손권의 입장에서 바로 어제까지 자신들에게 의존하던 객장이 하루아침에 강대한 세력으로 곁에 웅크리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이에 손권은 새롭게 떠오르는 유비의 세력을 확실하게 동호의 통제권 아래 묶어두고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자신의 친여동생을 유비와 혼인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혼인은 주유가 꾸며낸 얄팍한 함정이 아니라 강동의 지배자 손권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국가 최고 위급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40대 후반이었던 유비와 20대 초반이었던 손부인의 나이 차이, 그리고 다분히 군사적인 기질을 가졌던 손부인이 호위 병들을 이끌고 다녀 유비가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는 기록 등을 보면 이 결혼이 낭만적인 로맨스나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두 세력 간의 팽팽한 정치적 긴장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역사 속에서 주유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주유는 제갈량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유비를 암살할 치졸한 계획을 세울 만큼 한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남군 태수로서 최전선인 강릉을 지키며 북방의 조조와 대치하는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유가 손권에게 올린 비밀장계의 내용은 소설의 묘사처럼 감정적이거나 비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냉혹한 전략가의 시선으로 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소름 끼치는 통찰이었습니다. 주유는 유비라는 인물이 범상치 않은 야심을 품고 있으며 관우와 장비 같은 용맹한 곰과 호랑이 같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결코 남의 밑에 오래 엎드려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주유가 제안한 해법은 암살이 아니라 연금과 분리였습니다. 유비를 동호의 화려한 궁궐로 모셔와 막대한 재물과 미녀들을 제공하여 그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그 사이 관우와 장비를 떼어놓아 각각 다른 전쟁터에 투입시켜 유비의 힘을 완전히 분산시키자는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적의 심장을 찌르는 대신 달콤한 독으로 서서히 적의 발톱을 뽑아버리자는 이 서늘한 제안은 질투에 눈이 먼 소인배의 발상이 아니라 강동의 미래를 책임진 최고 권력자만이 구상할 수 있는 가장 거시적이고도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다만 손권은 조조라는 거대한 적이 여전히 북쪽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유비 세력과 내부적인 파열음을 내는 것을 경계했기에 주유의 이 과격한 제안을 보류했을 뿐입니다. 부인도 잃고 군사도 잃었다며 주유를 조롱하던 소설 속 제갈량의 신출 규모란 비단 주머니도 그 조롱의 분통을 터뜨리며 피를 토하는 옹졸한 주유도 진짜 역사 속 강동의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의 숭고한 희생을 훔쳐내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을 유치한 질투국으로 둔갑시킨 문학의 기교. 나관중은 주유라는 거인의 몸집을 억지로 줄이고 구부려 제갈량이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완벽한 발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 속 주유의 시선은 제갈량이나 유비라는 작은 변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가 바라보고 있던 곳은 오직 저 멀리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닿을 수 있는 서쪽의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려던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를 뛰어넘어 천하를 둘로 나누어 조조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 했던 진짜 영웅 주유의 거대한 마지막 계획. 하지만 운명은 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완벽했던 천재의 발목을 너무도 잔인하고 허망한 방식으로 낚아채고 맙니다. 강릉성을 점령하기 위해 치렀던 1년여의 끔찍한 혈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관통했던 독화살의 깊은 상처. 보통의 장수였다면 그 끔찍한 고통과 후유증 앞에서 전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 210년 강동의 모든 군사력을 쥐고 있던 36세의 대도독 주유의 시선은 비비린내 나는 남군을 넘어 이미 저 멀리 서쪽에 더 높고 험난한 대지를 향해 맹렬하게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에는 주유가 제갈량에게 형주를 빼앗긴 것에 격분하여 가짜로 서촉을 정벌하겠다고 길을 빌려달라 속인 뒤 유비를 기습하려다 실패하여 죽음을 맞이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른바 가도멸줄에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다 제갈량에게 간파당의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천하의 판도를 거시적으로 꿰뚫어보던 진짜 주유의 웅장한 전략적 시야를 완벽하게 모욕하는 끔찍한 왜곡입니다. 역사 속 주유가 구상했던 서촉 정벌은 유비를 속이기 위한 핑계나 얄팍한 기만전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조의 북방 패권에 맞서 천하를 두 개로 나누어 다스리겠다는 참으로 거대하고도 대담한
천하의 분지계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주유가 죽은 손권에게 직접 찾아가 설명한 전략의 실체는 현대의 관점으로 보아도 소름이 돋을 만큼 치밀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유는 유장이라는 유약한 군주가 다스리고 있던 서촉, 즉 익주 지역을 동호의 군대로 신속하게 무력 병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익주를 차지한 뒤에는 그곳에 험준한 지형에 기대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서북 쪽에 강력한 군벌인 마초와 비밀리에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조는 북방에 고립되고 동호의 군대는 동쪽의 강동과 서쪽의 익주 양방향에서 조조의 심장부를 향해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갈 수 있다는 완벽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제갈량이 훗날 유비를 위해 제안했던 천하 3분지계가 유비, 손권, 조조가 솥발처럼 셋으로 나뉘어 균형을 이루는 다소 수동적인 생존 전략이었다면 주유의 천하 2분지계는 유비라는 불안정한 변수를 배제한 채 동호가 직접 천하의 절반을 장악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맹렬하고도 압도적인 패권 전략이었습니다. 손권은 이 원대하고도 현실적인 주유의 계획에 전율하며 즉각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주유의 머릿속에는 훗날 소설이 묘사한 제갈량에 대한 질투나 유비에 대한 집착 같은 개인적인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동호의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겠다는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야심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손권의 허락을 받아낸 주유는 곧바로 서쪽 정벌을 위한 군대를 편성하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전진 기지인 파구로 향했습니다. 서기 210년 강동의 맹우라 불리던 최정예 수군이 또다시 거대한 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눈부신 천재의 원대한 꿈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파구로 향하는 험난한 행군 도중 무서운 병마가 갑작스럽게 주유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제갈량의 조롱 섞인 편지나 굴욕감 때문에 화병으로 생긴 병이 아니었습니다. 적벽에서부터 이어진 3년여의 쉼없는 끔찍한 전쟁, 강릉성 전투에서 입었던 치명적인 화살 상처의 후유증, 그리고 적박하고 습한 남방 지역의 거친 풍토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철 같던 젊은 사령관의 육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입니다. 강동의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던 장대한 체격의 미남자는 파구의 차가운 군영 안에서 열병에 시달리며 거친 숨을 몰아 쉬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36세의 대도독,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풍경 속에는 하늘을 원망하며 피를 토하는 소설 속에 처절하고 신경질적인 이 인자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유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것은 오직 국가의 안위와 자신이 떠난 뒤에 남겨질 죽은 손권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주유는 떨리는 손으로 손권에게 마지막 표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수 목숨의 운수에 달려 있으니 억울할 것이 없으나 다만 아직 대업을 이루지 못하여 주군의 명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조조는 북방에 버티고 있고 요비는 우리 곁에 의탁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호랑이를 곁에 둔 것과 같아 천하의 일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심을 먼저 헤아리시어 국가를 굳건히 하소서. 그리고 주유는 자신의 뒤를 이어 동호의 전군을 지휘할 후계자로 지혜롭고 듬직한 성품을 지닌 노숙을 강력하게 청거했습니다.
제갈량에 대한 원한 따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조와 유비라는 두 거대한 위협 사이에서 동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차가운 지정학적 조언과 가장 합리적인 후계 구도를 완성하고 눈을 감은 완벽한 사령관의 숭고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주유의 죽음을 알리는 파발이 동호의 수도에 당도하자 젊은 군주 송권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통곡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송권이 몸소 소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며 슬픔을 가누지 못해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눈물로 뒤범벅이 된 손권의 입에서 흘러나온 통탄의 한마디는 강동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공근에게는 왕 좌지제, 즉 왕을 보좌하여 대업을 이룰 만한 엄청난 재능이 있었는데 이리 후련히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훗날 송권이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던 날, 그는 화려한 즉위식의 한가운데서 군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주공군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36이라는 찬란한 나이에 파구에서 안타깝게 쓰러져간 영웅 주유.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장수가 사라진 것을 넘어 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치명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살아 서촉 정벌을 실행에 옮겼더라면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는 애초에 실현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며 천하의 주인은 조조 아니면 송권의 차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문을 빛내고 강동 백성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으며 흔들림 없는 관용과 기계로 수많은 정적마저 감화시켰던 남자, 그리고 오직 국가의 대업만을 생각하며 숭고하게 눈을 감았던 위대한 사령관. 이것이 바로 서기 210년 역사가 기록한 진짜 주유의 흠잡을 데 없는 초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한 영웅을 옹졸하고 시기심 많은 소인배로 기억해왔던 것일까요? 명나라 시대의 소설가 나관중은 도대체 어떤 정치적 사상과 문학적 의도를 품고 있었기에 붓끝 하나로 역사의 거인을 깎아내리고 다른 인물의 재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거대한 조작극을 벌인 것일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완벽한 귀공자 주유가 문학의 교묘한 기법에 의해 서서히 숨통이 끊어지고 난도질당하는 그 잔혹하고도 우아한 역사 왜곡의 기술의 실체를 해부해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기 210년 천하를 둘로 나누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은 채 36의 찬란한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동호의 대도독 주유. 강동의 백성들이 흠모에 맞지 않았던 완벽한 귀공자이자 뛰어난 통찰력으로 조조의 대군을 불태웠던 진짜 전쟁 영웅의 삶은 참으로 웅장하고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후대의 소설 삼국지연에는 이 눈부신 역사의 거인을 옹졸하고 시기심에 가득 찬 소인배로 전락시켰고 그의 모든 빛나는 공로를 훔쳐내어 제갈량이라는 인물의 발밑에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소설의 저자 나관중은 주유에게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800년 된 거대한 인격 암살의 배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삼국시대의 역사가 쓰이고 읽히던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소설,
삼국지연해가 탄생했던 14세기의 중국, 즉 원나라 말기와 명나라 초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중국 대륙은 북방에서 내려온 이민족인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가혹한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대륙의 주인이자 문화적 중심이라는 뼈저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족 민족에게 이 민족의 억압적인 통치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자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핍박받던 한족 민족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부패하고 폭력적인 이방인의 정권을 몰아내고 정통성 있는 한족 출신의 어진 군주가 나타나 세상을 다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시대적 갈증이 삼국지의 무수한 영웅들 중에서도 유독 유비라는 인물을 역사의 전면으로 맹렬하게 소환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먼 후예라는 핏줄의 정통성, 그리고 인의와 덕을 앞세워 핍박받는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했던 유비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14세기 한족 민족이 간절히 기다리던 이상적인 구원자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중들은 유비를 절대적인 선센이자 유일한 정통으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유비의 반대편에 섰던 북방의 지배자 조조는 권력을 찬탈한 절대적인 악왁이자 타도해야 할 역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연해라는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이자 뼈대인 옥류반조, 용널반철, 즉 유비를 옹호하고 조조를 반대한다는 거대한 사상적 흐름의 탄생이었습니다. 소설가 나관중은 길거리에서 구전되던 이 강력한 민중의 열망을 활자로 집대성하여 거대한 서사시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유비가 이끄는 족한 진영이 천하의 중심이자 절대적인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확고한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 구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역사적인 모순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판도를 결정지은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전쟁인 적벽대전에서 유비 세력은 주도권을 쥔 승리자가 아니라 동호의 군사력에 얹혀가는 객장에 불과했다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역사의 팩트대로라면 적벽대전의 주인공은 동호의 군주 송권과 총사령관 주유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족한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소설의 입장에서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적벽의 영광을 다른 진영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은 서사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나관중은 문학사상 가장 교묘하고도 잔혹한 가로채기와 들러리 세우기의 기법을 발동시킵니다. 유비 진영이 군사적으로 나약했다면 그 약점을 뒤집을 수 있는 압도적이고도 신비로운 지적 능력을 부여하여 승리의 공로를 빼앗아 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짊어질 완벽한 대리인으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27세의 외교관이었던 제갈량이었습니다. 나관중은 제갈량을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 자연의 이치를 꿰뚫고 신의 경지에 오른 초월적인 존재로 격상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인물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그가 뛰어나다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천재를 그의 발밑에 꿇어앉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자비한 문학적 연출을 위해 가장 완벽한 제물로 선택된 사람이 당시 적벽을 지배하고 있던 당대 최고의 사령관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젊고 잘생겼으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뛰어난 지략으로 조조군을 격파한
무결점의 영웅이었습니다. 독자들의 눈앞에 우뚝 선 이 거대한 산맥 같은 주유를 제갈량이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며 농락할 수 있다면 제갈량의 지적 우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수백 배, 수천 배로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주유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런 주유를 비웃고 좌절시키는 제갈량은 진짜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관중은 주유가 이루어낸 화공의 전략, 동남풍을 기다린 기상학적 통찰, 심지어 노장 정부를 감화시켰던 넓은 도량마저 철저히 왜곡하거나 지워버렸습니다. 화공과 바람은 제갈량의 도술이 되었고 주유의 넓은 마음은 제갈량을 향한 지독한 열등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인격의 왜곡은 매우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주유가 단순히 훌륭한 장수인데 제갈량에게 패배하기만 했다면 독자들은 주유에게 동정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관중은 주유에게 속 좁은 시기심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덮어 씌움으로써 독자들이 주유를 미워하고 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통쾌함을 느끼도록 철저하게 심리를 조작했습니다. 기왕 주유를 낳으셨거늘 어찌 제갈량을 또 낳으셨나이까 라는 소설 속 주유의 마지막 탄식은 한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나관중이 빚어낸 이 완벽한 문학적 세뇌의 끔찍하고도 극적인 완성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영웅 주유가 어떻게 문학의 칼날에 베어 이 인자의 무덤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에는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띄우기 위해 주유라는 눈부신 별을 억지로 끌어내려 짙은 어둠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형적인 서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거대한 역설이 숨쉬고 있습니다. 나관중이 제갈량을 신격화하기 위해 쏟아부은 그 화려한 도술과 주술의 장치들은 역설적이게도 진짜 역사 속 제갈량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눈부신 정치적 성취와 인간적인 위대함마저 짙은 안개 속으로 가려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소설이 만들어낸 신출 규모란 마법사 제갈량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유의 빛을 훔치지 않고도 거짓된 동남풍을 부르지 않고도 제갈량은 과연 역사 속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새길 자격이 있는 진정한 영웅이었을까요? 이제 무너진 주유의 명예를 뒤로하고 소설이 왜곡해버린 또 다른 피해자, 27살의 척박한 외교관에서 한 국가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으로 성장했던 인간 제갈량의 진짜 눈부신 궤적을 쫓아가 볼 시간입니다. 소설 삼국지연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완벽한 명장 주유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완성하고자 했던 거대한 프로젝트. 그것은 바로 제갈량이라는 인물의 철저한 신격화였습니다. 나관중의 화려한 북끝 아래에서 제갈량은 신출 규모란 병법으로 적을 농락하고 칠성단에 올라 기도를 드리며 바람의 방향마저 바꾸는 초월적인 마법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독자들은 이 압도적인 천재의 활약에 열광하며 그를 지혜의 화신으로 추앙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소설이 제갈량에게 입혀준 그 화려하고 신비로운 도사의 겉옷은 역설적이게도 진짜 역사 속 제갈량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인간적인 위대함과 눈부신 정치적 성취를 짙은 안개 속으로 가려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역사의 장막을 걷어냈듯
이제는 소설이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기적들을 모두 걷어내고 제갈량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할 차례입니다.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대지로 내려온 서기 3세기의 제갈량은 기후를 조종하거나 귀신을 부리는 도사가 아니라 적박한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불가능에 도전했던 당대 최고의 정치가이자 위대한 행정가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전장의 모래바람 속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 정치와 얽히고 설킨 국가의 내정을 다스리는 탁자 위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서기 214년 유비가 마침내 서초, 즉 익주 지역을 장악하고 훗날 촉한이라 불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을 때 제갈량에게 주어진 임무는 텅 빈 장기판에 국가라는 거대한 집을 새로 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익주는 겉으로는 천혜의 요새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착 세력과 유비를 따라 들어온 외부 세력 간의 깊은 갈등, 그리고 오랜 전란으로 무너진 경제 기반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 제갈량이라면 부채질 한 번으로 모든 갈등을 잠재웠겠지만 역사 속의 행정가 제갈량은 뼈를 깎는 제도 정비와 철저한 법치주의로 이 거대한 난제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나 파벌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과 성품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하여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심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한 농업을 장려하고 뽕나무를 심어 비단을 생산하게 하며 제방을 쌓아 치수에 힘쓰는 등 파탄난 국가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당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갈량이 집행했던 엄격하고도 투명한 법이었습니다. 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했고, 비록 자신과 뜻을 달리하던 정적이라 할지라도 공을 세우면 반드시 상을 내렸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기록자 진수는 제갈량의 정치를 평가하며 법의 집행이 물과 같이 공평하여 비록 큰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제갈량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경탄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토록 엄정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처벌받는 자마저 승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수만 개의 화살을 빌려오거나 바람을 부르는 것보다 현실 정치에서 수백 배는 더 달성하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황제 유선이 즉위한 후 촉한의 모든 권력과 책임은 승상이었던 제갈량의 좁은 어깨 위로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국력으로 치면 북방을 통일한 거대한 위나라의 6분의 1, 강동을 장악한 오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고 고립된 나라. 제갈량은 이 약소국을 이끌고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선제 유비와의 아득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거대한 전쟁, 즉 북벌의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소설 속의 북벌은 제갈량이 휠체어를 타고 유유히 부채를 흔들며 사마이를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방적인 지략 게임처럼 묘사되지만 역사의 현실은 피눈물 나는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험준한 질령산맥의 수많은 벼랑과 골짜기를 넘어 수만 명의 대군과 엄청난 군량미를 운반하는 것은 당대의 군사기술로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물류의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이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제갈량의 진짜 천재성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피로를 줄이고 험지에서 식량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모구유마, 문열료마라는 획기적인 운송수단을 직접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묘사하는
주술로 움직이는 마법의 로봇이 아니라 톱니바퀴와 지렛대의 원리를 극한으로 응용한 천재적인 기계공학의 산물이자 적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눈물겨운 발명품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위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도발하여 촉한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적이 감히 쳐내려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공격적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군량미 부족이라는 뼈아픈 한계에 부딪혀 회군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위나라 군대에게 치명적인 대패를 당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군대를 통제하고 물러나는 신들린 지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병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조차 제갈량의 이 무서운 통솔력과 진법 앞에서는 감히 정면 승부를 벌이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건 채 제갈량이 지쳐서 물러나기만을 기다리는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해야만 했습니다. 서기 234년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던 오장원의 군영, 평생을 짊어져온 국가라는 무거운 짐은 마침내 제갈량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소설 속 제갈량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북두칠성에게 기도를 올리다 위연히 촛불을 끄는 바람에 실패하여 죽음을 맞이하지만 진짜 역사 속 그의 죽음은 그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숭고했습니다. 그는 승상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곤장 20대 이상의 형벌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결제할 정도로 엄청난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식사는 쌀 몇 줌이 전부였습니다. 사마이는 첩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번거로우니 그가 어찌 오래 살겠는가 라며 그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제갈량은 주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뼈와 살을 깎아 국가에 헌신하다 문자 그대로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출병을 앞두고 어린 황제에게 바쳤던 표문인 출사표는 신비로운 도사의 예언서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또 짰던 이상과 늙고 병든 충신의 절절한 진심이 담긴 인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학이었습니다. 신은 엎드려 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죽은 뒤에야 멈출 것입니다. 국공진력 사이 후에 쥐공징리 스얼호이 이 한 문장 속에는 유행을 바라거나 기적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피와 땀으로 불가능한 운명에 맞서려 했던 고독하고도 위대한 인간 제갈량의 모든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척박한 땅 약강과 뽕나무 800그루가 전부였으며 입고 있던 평복 그대로 묻어달라는 맑고 투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청렴하고 결백한 죽음이었습니다. 족한의 백성들은 제갈량의 죽음 소식에 거리로 뛰어나와 통곡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각지에 몰래 사당을 세워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소설이 덧칠한 신비로운 화장을 지워냄으로써 천재적인 지략가이자 위대한 정치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고결했던 인간 제갈량의 진짜 위대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유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빛나는 얄팍하고 신경질적인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동호에 36의 나이로 바스라진 눈부신 별 주유가 있었다면 서쪽에는 불가능한 낭만을 향해 평생을 바쳐 타오른 고독한 촛불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문학의 왜곡을 넘어 두 거인 모두에게
각자의 웅장한 무대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소설이 만들어낸 가짜 라이벌의 굴레를 벗어던진 두 위대한 천재, 주유와 제갈량. 만약 그들이 치열한 전쟁터의 암투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 만나 향기로운 술을 기울였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1. 8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남겨진 거대한 유산과 그들이 던지는 묵직한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서기 210년 파구의 쓸쓸한 군영에서 3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동호의 대도독 주유, 그리고 서기 234년 오장원의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 54의 나이로 숨을 거둔 촉한의 승상 제갈량. 2. 800년이라는 아득하고 긴 세월이 흐른 지금, 후한 말에 거칠었던 흙먼지와 장강을 붉게 물들였던 적벽의 화염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의 뼈는 흙이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거대한 제국들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주유와 제갈량, 이 두 천재의 이름만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수백 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어본 9개의 장은 역사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문학이라는 화려한 물감이 어떻게 덧칠해지고 때로는 본래의 스케치를 완전히 지워버렸는지 추적하는 치열하고도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엄정한 기록인 정사 삼국지와 민중의 열망이 빚어낸 소설 삼국지연의 사이에는 전혀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두 쌍의 엇갈린 초상화가 존재합니다. 소설 삼국지연의가 그려낸 첫 번째 초상화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맹렬한 열등감과 신비로운 마법으로 점철된 잔혹한 활극이었습니다. 나관중은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지혜의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 칠성단의 동남풍과 조선차전의 화살이라는 초자연적인 무대 장치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무대의 극적 효과를 완성하기 위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 최고의 사령관 주유를 끊임없이 질투하고 분통을 터뜨리다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옹졸한 이인자로 전락시켰습니다. 문학적 기교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되고 조립된 이 기형적인 라이벌 관계는 그 자체로 너무나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처럼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소설의 책장을 덮고 정사 삼국지의 건조하지만 단단한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두 번째 초상화, 즉 진짜 역사가 그려낸 눈부신 두 거인의 온전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역사 속의 주유는 좁은 안목의 소인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강의 거친 물결 위에서 조조의 대군을 불태워 강동을 구원해낸 실질적인 구원자였고, 노장 정보의 멸시마저 묵묵히 품어안아 감화시켰던 바다처럼 넓은 도량의 소유자였습니다. 음악의 미세한 오류마저 잡아내던 섬세한 예술적 감각과 천하를 둘로 나누어 조조와 맞서겠다는 맹렬하고도 거대한 정치적 야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완벽한 귀공자. 그는 제갈량의 그림자에 가려질 이유가 전혀 없는 강동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독자적이고도 찬란한 태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화병이 아니라 국가의 대업을 위해 최전선에서
온몸을 불사르다 꺾여버린 참으로 숭고하고 안타까운 산화였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씌워준 마법사의 모자를 벗은 진짜 제갈량의 초상 역시 우리의 가슴을 깊게 울립니다. 그는 귀신을 부리는 도사가 아니라 적박한 땅에 발을 딛고 끝없는 절망과 싸워야 했던 고독한 행정가이자 눈물겨운 정치가였습니다. 한 줌의 쌀로 허기를 달래고 하루 서너 시간의 새우잠을 자면서도 무너진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엄정한 법을 집행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북벌의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인간 제갈량. 소설의 화려한 주술은 도리어 평생을 바쳐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진짜 땀방울과 숭고한 인간적 위대함을 폄하하는 굴레였을지도 모릅니다. 신격화된 제갈량보다 유비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며 출사표를 써내려가던 인간 제갈량의 고독한 어깨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소설 삼국지연의를 비판하고 그 가치를 깎아내려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삼국지연의는 단순한 소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리더십의 본질을 고민하며 인간 군상의 다양한 단면들을 통찰해왔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에는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 부패한 시대를 끝내고 어진 군주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랐던 당대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세계 문학사의 위대한 마스터피스이자 가장 훌륭한 파생 작품입니다. 문학은 문학대로 인간의 상상력과 서사의 극치를 보여주며 영원한 생명력을 얻었고, 역사는 역사대로 차가운 팩트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한계와 숭고함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은 소설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학적 허구와 역사적 진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한쪽 눈이 아닌 두 눈을 모두 뜨고 이 거대한 시대의 입체적인 파노라마를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유라는 완벽한 장수를 질투의 화신으로 왜곡해야만 했던 문학의 쓸쓸한 필연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서사로 변모하는 흥미로운 기교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길고 깊었던 천년의 추적을 마무리하며 장강의 푸른 물결 위로 부는 바람결에 하나의 질문을 띄워보려 합니다. 서기 208년 조조의 100만 대군이 몰려오던 적벽의 거센 바람 속에서 33살의 대도독 주유와 27살의 앳된 사신 제갈량은 오직 각자의 국가와 주군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잔혹하고 비정한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살얼음판 같은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훗날 소설가들의 붓 끝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앙숙으로 왜곡되어 버린 두 사람. 하지만 아주 만약에 이 두 눈부신 천재가 피비린내 나는 후한 말의 난세가 아니라 전쟁과 사륙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롭고 고요한 태평성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동호의 대도독과 촉한의 승상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저 강물이 흐르는 정자에 마주 앉아 맑은 차 한 잔을 나누는 두 명의 젊은 선비로 만났더라면 말입니다. 악공의 미세한 실수마저 놓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미소 짓던
낭만적인 음악가 주유와 은거하던 융중의 초가집에서 검은고를 타며 천하의 이치를 깊이 사색하던 철학자 제갈량. 어쩌면 그들은 천년을 이어온 소설 속의 비극적인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깊은 지성과 예술적 교감을 나누며 서로의 재능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고 찬탄해 주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평생의 지기, 지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전쟁의 화염은 꺼지고 영웅들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역사의 진실이 빚어낸 이 두 완벽한 거인들의 웅장한 여우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질문이자 찬란한 별빛으로 남아 있습니다.